기원전 24년 7월 7일 칠성날 밤, 한 여인이 보고 알을 삼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화, 추모 천재의 어머니였죠. 51세 여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와 동부여 사이에 지워질 수 없는 원한의 씨앗이 되었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동부여 멸망은 고구려 몇 대에 걸친 수건 사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창하 필사본들에만 기록된 유화의 비참한 죽음과 그로 인해 시작된 고구려의 장기 복수 계획, 그리고 유리의 치밀한 정치 공작을 공개합니다. 기원전 24년 5월, 동부여 왕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화는 금화왕의 병 수발을 들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대소가 유화를 붙잡고 억지로 욕을 보였습니다. 유화는 분노와 수치심에 병이 들었어요. 추모경 후비열전에 따르면 유화는 견우성을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알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녀가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첫 남편 모수제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추모 천재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대소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추모는 맹세했습니다. 동부여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때부터 동부여 멸망은 고구려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어요. 추모, 유리, 대무신왕 3대에 걸쳐 지속될 복수 계획의 시작이었죠. 추모는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고구려 내부 기반 확고히 다지기. 2단계, 동부여 내부 정보 수집 및 이간질. 3단계, 결정적 순간에 일거에 멸망시키기. 특히 중요한 것은 동부여 내부의 정보였어요. 그래서 추모가 주목한 인물이 바로 친아들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동부여에서 자라면서 왕궁의 모든 내정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대소일족의 약점, 금화왕의 건강 상태, 동부여 군사력의 허실, 모든 정보를 가진 완벽한 내부자였죠. 추모는 깨달았어요. 유리를 고구려로 불러들이면 일석이조다. 복수 정보도 얻고 소선호 견제도 할 수 있다. 소선호는 고구려 건국의 1등 공신이었어요. 나라를 바친 사람이자 비류와 온조라는 유력한 후계자들을 둔 태후였죠. 하지만 비류와 온조의 진짜 아버지는 우태여 있어요. 소선호의 전 남편 말이죠. 즉, 추모 입장에서는 남의 아들들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게 생긴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추모는 완벽한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동부에 있는 친아들 유리를 불러오는 거였어요. 유리는 3가지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추모의 확실한 혈육, 정통성, 동부여 내정 정보, 소선호 견제 카드. 추모는 송이를 은밀히 동부여에 보내 유리를 데려오게 했어요. 기원전 20년, 드디어 유리가 고구려에 도착했습니다. 22세의 건장한 청년이었죠. 추모는 기뻐하며 유리를 아이와 결혼시켰어요. 아이는 소선호와 우태 사이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선호는 달랐어요. 유리의 등장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소선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유리가 오면 자신의 아들들 비류, 온조의 왕위 계승이 어려워진다는 걸. 그런데 유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요. 송양의 딸 송화와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그것도 아이가 임신 중인 상황에서 말이죠. 소선호는 격노했습니다. 어찌 아내가 산고를 겪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유리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죠. 송양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소선호에게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고구려 사략에 따르면 송양은 졸본을 쳐들어와서 소선호의 언니 관패를 억지로 부인으로 삼은 침입자였거든요. 즉, 유리가 소선호의 원수와 손을 잡은 셈이었어요. 유리는 대답했어요. 송화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므로 버릴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유리가 소선호 세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거였죠. 소선호는 깨달았어요. 나를 축출하려 하고 있구나. 드디어 동명 18년, 추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자였던 비류를 패하고 유리를 새로운 태자로 세운 거예요. 소선호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우양으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추모는 완벽한 정치적 균형을 만들어냈어요.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였죠. 기원전 19년 4월, 추모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어요. 추모는 유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소선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되 점진적으로 하라. 성급하면 나라가 분열된다. 두 번째, 어머니 유화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라. 동부여를 멸망시키고 대소일족을 멸족시켜라. 이렇게 유리는 두 개의 거대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정 정리, 하나는 복수 완성. 하지만 추모가 세운 이 완벽한 정치적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리가 왕이 된 후 소선호 축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송화와의 결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유리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소선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바쳤는데 왜 원수와 손잡은 남의 아들 밑에서 살아야 하지? 과연 유리는 아버지가 남긴 두 가지 숙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동부여 복수와 소선호 축출, 이 모순된 과제의 해답은? 다음 편에서는 유리의 본격적인 소선호 축출 작전과 고구려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펼쳐집니다. 육 회차 핵심은 복잡한 정치적 혼인을 통한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추모와 소선호의 관계부터 봅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협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서로를 견제했어요.
추모는 소선호 없이 건국이 불가능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힘을 견제해야 했거든요. 다음으로 유리와 아이의 관계예요. 유리는 소선호의 딸 아이와 결혼해서 정치적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졸본 세력과의 평화를 연출했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송화와의 결혼으로 유리는 소선호 견제용 반대 세력을 확보한 거였어요. 소선호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 치밀한 관계망이 어떻게 폭발하고 결국 소선호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